자, 우리 24회 사육사 1급 시험 대비 주요 개정 법령 사항인데 개정된 것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좀 추려서 볼 건데 기존에 출제됐던 법 조문들 위주로 개정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보실 때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법을 몇 개 다뤄요? 예, 수도 없이 다루죠. 예, 수도 없이 다루는 건 아니에요. 예, 수도 없이 다루는 건 아니고 우리 법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법제론에서 다루게 되어져 있는 법 체제는 이제 일반법 체제라고 해서 이제 가장 넓은 법인데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다시 이게 1995년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여기서 반드시 세 문제 내게 돼 있어요. 세 문제. 예. 이게 일종의 규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자,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가장 일반법 체제, 사회복지 관련된 다른 법 체제들은 전부 이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알았나요? 자, 두 번째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예, 정확한 법 명칭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이씨. 다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법제론에서 여기서 세 문제를 내는데 정책론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한 문제를 꼭 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 또 사회보장 방법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들어보셨죠?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 그게 잘 출제가 되죠, 정책론에서. 자, 어쨌든 법제론에서 3개, 정책론에서 하나가 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은 조문도 짧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은 악착같이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송파세 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수급권자 발굴, 그분들이 발굴되질 못하셔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2014년도 12월 30일 날 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얘는 반드시 두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반드시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지역사회복지론에 들어가시면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문제가 꼭 2개 나오거든요. 2개. 그 2개가 이 법에서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출제가 한 문제 반드시 돼요.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예. 근데 이것도 이 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알겠지요? 예. 예. 됐지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지역사회 복지론과 굉장히 또 하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실천론, 지역사회 복지론, 행정론 이 세 군데에서 꼭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전달 체계예요. 공적 전달 체계. 사회복지 서비스만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공적 전달 체계가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전담 공무원, 자,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자,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로 서울시 관악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1992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규정이 신설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무원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로 뽑지 않다가 2000년도서부터 어떻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임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부터. 요 연역은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 세 개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어느 법에 있다고? 사회보장 급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법에서 뭔 문제나요? 아무리 못해도 5,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세 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자, 법제론에서는 여기서 세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도 자, 보면 첫 번째 실천론 있잖아요. 실천론. 자,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실 때 실천의 주체, 누가 실천을 하느냐? 사회복지사의 활동만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요. 그래서 실천론에서도 이 사회복지사 관련된 얘기들, 즉 사회복지사업법 얘기가 출제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지역사회복지론에 가시게 되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자, 사회복지관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알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나라의 최초 사회복지관은? 그렇죠. 연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연도도 출제됐어. 1921년에 서울 태화 여자관이 최초의 사회복지관이고 우리 복지관 연역 중요한 것만 빨리 보고 가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 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 된 게 언제예요? 맞아요. 83년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생겼던 해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 돼서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법정시설이 돼야 국가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89년도에 몇 년도예요? 이건 뭐 맨날 나오죠.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주택건설 촉진법 등에 근거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설립을 의무화시켰죠. 자,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복지관 관련해서. 알았죠? 자, 어쨌든 그 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 요거 지워도 되나요? 예, 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다시 무슨 회요? 사회복지협의회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정도.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 6문제, 5, 6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그냥 3문제 나와요. 법제론에서는. 요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만 잘 해결해도 6, 7, 8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법 좀 많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빠삭하게 공부해 갖고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가지가 있죠. 사회보험.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법률이. 예. 자, 사회보험 5법이 있죠. 5법. 5법. 첫 번째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자, 우리 순서대로 합시다.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 산의 국고장 기억하십니까? 산의 국고장. 산의 국고장. 그 산의가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산재보험. 1963년도 11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63년 몇 월? 11월. 그리고 그 당시엔 의료보험이었었는데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 됐죠.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 1999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00년부터 시행됐어요. 자, 그다음에 고용산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19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습니다. 자, 그다음 고용보험법 199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연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책론에서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자, 다시 한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도입된 순서입니다. 63년도 11월, 63년도 12월 국민연금법 몇 년도? 8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고용보험법 9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다시 산의국고 짱.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법제론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책론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요. 정책론에서 하나씩, 법제론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특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국민연금법입니다. 올해 이제 제가 좀 이따 강의 진행할 텐데 2025년도 4월 달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정을 합니다.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었어요. 그 내용 요번 정책론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꼭 나올 겁니다. 문제 하나 찝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이따 강의 진행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법들은 자, 많이 힘들다. 내가 많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 이게 이제 전부 돈 주는 얘기거든요. 돈 주는 얘기라서 좀 복잡합니다. 법 얘기들이. 그래서 좀 이따 정책론을 할 때 찝어드리는 내용 위주로만 좀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이 있습니다. 다시 공공부조도 5법이죠. 5가지 법. 공공부조 5법이 뭐죠? 첫 번째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여기서 10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법제론에서 5개, 정책론에서 5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자,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다시. 자, 공공부조 5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볼까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자, 얘는 1999년도, 다시 몇 년도? 99년도.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정 날짜. 9월 7일. 왜 날짜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법제론에서 잘 나오지요. 이 국기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구질구질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구질구질. 걱정스러워. 시험장 가서 구질구질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자, 9월 7일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의 날. 알겠죠,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고 의료급여법 2000년에 제정이 되어졌죠. 자,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됩니다. 장애인연금법 2010년도에 제정되어졌고, 이 기초연금법이 법제론에서 연역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2007년도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었다. 다시 2007년도에는 이름이 뭐라고요? 기초노령연금법이었는데 27이 14년도에 기초연금법 됐어요. 노령자 띄고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초연금법은 몇 년도? 2014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해서. 07, 27이 14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얘는 시험 문제가, 자, 국기법은 반드시 법제론에서 2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정책론에서 1문제, 4개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2개 하나. 의료급여법은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긴급복지지원법 법제론에서 하나. 자, 장애인연금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제론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정책론에서는 한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연금의 수급권자가 가져야 될 조건, 첫 번째 18세 이상, 두 번째 중증 장애인,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생활이 어려워야 돼.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장애인연금법의 급여 대상이 됩니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기초연금법은 여기 법제론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공공부조법에서는 국기법을 꼭 두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알았나요? 의료급여법은 잘 안 나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럼 여기 네 개랑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5개, 법제론만, 그럼 9개, 그 다음에 3개, 2개, 11, 12, 13, 14, 15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일반 있죠? 법의 일반은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가 바로 이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이죠. 헌법 34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해도 이걸 안 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헌법 34조 때문에 사회복지사회보장하는 거예요. 그 헌법 34조 조문은 완벽하게 눈에 익혀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법 제정, 헌법에 나와 있는 법 제정의 절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데서 한 3문제 내는 거예요. 3문제. 그럼 얘네들만 해결해도 법제로는 20점이 넘어가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지워도 되나요? 이제 사회 서비스. 예. 사회보장급여법이 모법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법에 사회보장급여법에 해당되고, 예. 그 밑에 보면은 예. 사회보장협의회 있잖아요. 예, 협의회. 예. 협의회는 사업법에 있습니다. 모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갈라져 나올 때 중심되는 법을 보통 모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자,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는 사회복지협의회. 자,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협의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그게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협의체예요. 협의체. 그런데 여기 협의회가 있죠. 얘는 사회복지협의회야. 지역이 안 붙고. 그럼 협의체하고 협의회 차이점 뭡니까? 자, 우리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기존 정부에서 기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2,000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말을 안 들으니까 의사정협의체를 구성했어요. 협의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협의체는 민관기구입니다. 민관이라는 건 그 안에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협의체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협의회는 이건 순수 민간기구입니다.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뭐냐면요, 지역사회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죠. 시설들이 모여서 연계협력 조정하는 기구라고 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협의회 회의를 가면은 각 지역에는 시설장들이 모여요. 모여갖고서 아유, 야, 여보, 우리 복지관에 이상한 클라이언트가 하나 왔어.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해결이 좀 안 돼. 이거 도와줄 기관 없어? 야, 우리가 좀 해볼게. 그게 협의회예요. 이해되세요? 야, 협의회, 협의체 구분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협의체는 민관기구,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위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협의회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협의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지역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협의회를 또 우리가 2개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협의회랑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협의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기관협의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더라. 됐나요? 자, 여기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 정리되셨습니까? 그 협의회 가는 거는 뭐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 가는 거하고 운영위원회 전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심의 업무를 맡는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 운영위원회는 뭘 하냐면 시설에 두는 조직입니다. 근데 얘는 심의만 해요. 우리가 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이게 전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회의 왜 하느냐? 모여갖고 회의하는 목적이 4가지입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회의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심의. 심의라는 건 뭐죠? 심도 있게 의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자문, 마지막에 의결입니다. 얘네들이 모이면 4가지 하는 겁니다. 4가지. 4가지를 하되 법별로 각각의 기구들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뭐만 해요? 심의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얘는 심의와 자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의와 자문. 의결권 없습니다. 의결권 있는 조직은 굉장히 강한 위원회입니다. 그 의결권 있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뒤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의견은 결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조직들 중에서 가장 힘센 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는 거고 요거 지워도 됩니까, 선생님 이제? 예. 의료급여법 공공부처에서 의료급여법 몇 년도? 의료급여법은 2000년도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 이게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있었었는데 그게 공적 의료부조제도입니다. 77년에 의료보호법이 2000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겁니다. 저기 63년도에 의료법하고 저거법하고 자, 지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 요것만 빨리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을 국가가 해야 돼요. 의료 보장을 하는 방식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회보험은 뭐죠?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내가 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합니다. 무슨 법이요?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했어요. 63년도 12월 달에 제정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료보험을 조합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무슨 방식이요? 조합 방식이 뭐죠? 그러니까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의료보험조합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료보험조합이다. 그럼 공무원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합원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조합원들 중에 누가 다치고 아프면 그 보험료를 갖고 어떻게 이 공무원 치료해 줬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해체된 겁니다. 이게 뭐 지들끼리 모아서 지들끼리 해결하겠다는 게 의료보험제도의 조합 방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IMF 터지고 나서 뭘 했냐면 19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무슨 법? 19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돼서 이때 뭘로 바뀌냐? 통합 방식으로 바뀌어요. 무슨 방식이요? 통합 방식. 통합 방식은 뭐냐? 모든 조합을 없애버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돼서 전 국민을 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 5가지 사회보험이 있는데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군인은 산재보험 가입합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은요? 안 하죠. 얘는요? 국민건강보험만 통합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가입자입니다. 얘는요? 공무원 가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얘는요? 안 합니다. 얘는 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해요. 왜 그러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법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고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민연금 같은 거 가입 안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안 해요. 자체 보험제도를 갖고 있는데 뭐만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일반 국민들처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근데 보험료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의료급여제도입니다. 이게 공공부조제도예요. 이걸 공적 의료부조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2가지 방식,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라고 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의료 보장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습니까? 됐죠? 자, 됐다. 자, 자 이거 이제 대수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예. 자 법제론. 그 다음에 지금 법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았죠? 자, 그러니까 뭘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법, 자, 인구학적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인구학적이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있어요. 이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교육부로 현재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유보 통합 정책에 의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그냥 패스하시고 가셔도 되고. 그다음 나이 많은 애들이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몇 살이에요? 18세 미만자를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복지법 반드시 한 문제 냅니다. 반드시.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다시 자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반드시 하나씩 냅니다. 하나씩. 알았죠? 자, 여기 좀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얘는 이제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원래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는데 요 법들의 주요 소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과거에 여성가족부의 소관. 자,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을 보면 과거에 여성가족부였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걸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2025년 10월 달에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부로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왜 남성가족부는 없죠? 예. 왜 남성가족부는 안 하는지 어쨌든 미워 죽겠어요. 어쨌든 자, 성평등가족부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여성가족부가 이 정부조직법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평등가족부가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뭘까? 주 대상이 여성가족부의 대상은 첫 번째 여성이겠죠. 예, 근데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합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셨죠? 예, 그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줬는데 그게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이쪽을 보시면 자, 그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법이 있어요.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새만금에서 잼보리 했잖아요. 잼보리.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잼보리였었어요. 예. 근데 그 청소년들 행사였기 때문에 그 행사를 담당했던 주무관청이 어디였습니까? 여성가족부,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였던 거예요. 아름다운 행사였죠. 자, 어쨌든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처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문화 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시 다문화 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 법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법조문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근데 얘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 번 열받았는지 그냥 한번 훅 질러보고 끝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자, 얘는 그냥 기분 좋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부가 만일 지금 시험 시간이 딸린다. 그러면 그냥 한번 쓱 읽고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핵심 요약집 뒤에 보면 이게 부록란에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고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드리고, 자, 피해자, 여성 피해자 보호 관련 3법이 있습니다. 그 3법이 뭐냐면,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작.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렇죠. 두 번째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법이 가끔 기분 나쁘면 하나씩 냅니다. 이걸 피해자 보호 3법이라 그래요. 우리 성매매 방지, 성매매 뭔지 아시죠? 예. 성매매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성을 산 사람입니까? 판 사람입니까? 판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봐요. 우리나라는 성을 산 사람을 가해자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겠죠. 그 여성은 피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법.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 제가 여러분이면 이거 대충 그냥 보고 얘네들은 조금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얘네들은 대충 보고. 무슨 말이? 얘는 그냥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얘네들은. 자, 법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뭔지 감이 쓰시죠? 일반법은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사회보험도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 좀 조목조목 보시고, 공공부조법은 국기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법에 관한 일반론 얘기를 끝냈고, 우린 지금 뭐 할 거냐면 이제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볼 텐데, 우리가 통계청장이 우리 법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통계청장이 있어요. 그걸 국가 데이터처장으로 바뀐다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획재정부는 이걸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있고 재정경제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기획예산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별도로 볼 필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몇 년도 제정됐다 그랬죠? 95년도 제정됐다고 말씀을 방금 전에 17분 28초 전에, 아니 29초 전에, 아니 30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95년도 제정됐다는 거 하나 살포시 기억하시고, 자,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다시 누구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직인데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위원장은 누굽니까? 국무총리인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사회보장 관련된 일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돼.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기회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가치 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실무를 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근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 그게 답니다.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뀌었다. 자, 꼭 좀 봐두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 제5조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왔죠? 사회보장 재정추계. 재정추계라는 말이, 자, 우리 돈이 얼마만큼 국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또 얼마만큼 지출을 해야 될지를 예상해 보는 걸 재정추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걸 기존엔 경년이 뭐죠? 2년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적어도 3년마다. 귀찮은가 봐 이거 하는 게. 다시 뭘로 바뀌었다고? 적어도 3년마다로 바뀌었어요. 이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적어도 3년마다로 바뀌었다는 것만 정리해 두십시오. 이 제5조 4항을 없애버리고 30조 제3항을 30조 2 조항을 다시 신설해서 적어도 3년마다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자, 보시고. 자, 시범섭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냥 바뀌었길래 달아놨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도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다루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2개가 신설됐습니다. 근데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 시험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십시오. 자, 핵심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국민연금법 올해 정책론, 법제론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된다. 알았죠? 자, 뭐가 있었냐면 2025년도 4월입니다. 우리 보통 탄핵 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 상태. 그 당시에 여는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었었고 야가 이제 민주당이었었죠. 극한 대립 상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국민연금은 이 국민들의 삶과 특히 이 국민들의 재정 능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률 방식, 무슨 방식이요? 정률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정률 방식이라는 것이 내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9% 작은 돈 아니거든요. 예, 200만 원 벌면 18만 원을 걷어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받을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받을 돈인데 그걸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보험료를 월급에서 낸다는 것이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못 올리고 있었어요. 못 올리고.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준소득 월액의 9%였는데 이걸 어떻게 2026년도서부터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여야 합의를 봤습니다. 몰랐어요 이거? 예. 9%를 몇 퍼센트로? 13%로 올리기로 여야 쇼부를 쳐버린 겁니다. 막 어수선할 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원래는 9%입니다. 기준소득 월액의 9%였는데 매년 0.5%씩 올립니다. 올해 2026년은 어떻게 9.5% 징수를 하는 겁니다. 9.5%. 기준소득 월액의 9.5%. 오케이? 자, 볼게요. 그걸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제3조 2항을 보면 기존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3조 2에서 국가의 책무 규정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뭐 해야 된다고? 자, 보험료 국민 여러분 많이 내시죠? 대신에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새로 신설한 거예요. 이 조항이. 보험료 많이 내시는 거 노후에 이 내가 낸 보험료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보장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조문 좀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 크레디트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슨 제도? 이 크레디트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건 정책론에서 거의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크레디트 제도. 자, 크레딧이 뭐죠,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용인데 우리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주잖아요.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현금처럼 바꿔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었어, 원래는. 알았나요? 자, 국민연금도 어떡하냐면 네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였었을 때 그걸 보험료를 낸 것처럼 어떻게 크레디트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으로 보험료 낸 것처럼 어떻게 급여를 올려서 지급해 주는 게 바로 크레디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가지 크레디트 제도를 갖고 있다. 자, 그것이 뭐냐? 군복무 크레디트. 다시 군복무 크레디트. 두 번째 출산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자, 시험 문제 정책론에서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처음 크레디트가 설계될 때는 이 2개를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생겼어. 자, 정책론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3가지 크레디트는 동시에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2개 하다가 이게 들러붙은 겁니다. 자, 군복무 크레딧. 여러분,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뭐죠? 그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사적 공헌한 거죠. 야, 잘했다, 야, 너 잘했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나라를 지켰으니까 너한테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줄게. 그게 바로 군복무 크레딧이었었습니다. 이 군복무 크레딧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6개월 이상 군복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군인 아저씨, 하사관 아저씨, 사회복무요원이죠. 다 포함해서 그냥 6개월 줬습니다. 6개월치를 더 노령연금 지급 시에 플러스 알파로 준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장교도 주죠. 예. 근데 장교는 나중에 오래 복무를 하게 되면 군인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군인연금 받으면 못 받습니다. 예. 장교가 단기 군복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셔서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는 건데 군대 말뚝 박고서 사셨던 분들은 군인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군인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좀 보시면 6개월만 줬었습니다. 자, 출산 크레딧은 아기 낳는 거 있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둘째부터 줬습니다. 둘째 애는 12달을 줍니다. 12달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셋째에서부터는 18개월씩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짭짤하지요? 예. 이 18개월이면 보통 한 국민연금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20년 정도 가입하고 나서 18개월이 붙으면 한 달에 한 7, 8만 원이 더 붙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때 이 18개월씩 줬었는데 이게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50개월까지 한정했습니다. 50개월. 50개월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첫째 나면 12달, 둘째 나면 몇 달이 합산돼요? 12달 더곱하기 18개월이니까 그거 계산 안 됩니까? 예, 30개월. 셋째 나면 48개월. 다섯째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딱 50개월로 끝나는 거였었어요.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은 뭐냐면 지금 얘기 잘하셨습니다.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합의를 보면 한쪽에만 몰아줍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반으로 나눠서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집안은 뭐죠? 예.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죠. 예. 그거 합의도 못 보면 그 콩가루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 얘기하셨습니다. 자, 뭐 예산도 보면 군복무 크레딧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갖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가
조세, 세금을 갖고 마련해 줘야 되고, 알았나요? 얘는 세금과 보험료를 같이 갖고 출산하고 실업은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자,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12개월 범위 내에서 이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직급여를 현재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면서 나 국민연금 계속 가입하고 싶어. 그럼 12달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요번 개정사항에서는 군복무 크레딧하고 출산 크레딧만 변경이 됐습니다. 얘는 변경 안 했어요. 자, 군복무 크레딧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군대만 갔다 오면 무조건 12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잘 들으십시오. 군 복무 기간만큼만 줍니다. 내가 6개월 군복무했다? 그럼 6개월. 8개월 군복무했다? 8개월. 알겠나요? 그런데 그 맥시멈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에요. 12개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이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해서 첫째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하고 둘째는 12개월을 줍니다. 세 번째에서부터는 똑같이 18개월을 주는데 50개월 한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50개월 한도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야? 계속 나면 계속 18개월씩.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200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애들만 대상이 됩니다. 알았죠? 예. 꿈도 꾸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나도 좀 하나 신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꿈도 꾸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한테 대해서만 출산 또는 입양한 애들한테 대해서만 출산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책론에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복무 크레딧,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무슨 연금 수급권? 자,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몇 개입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 빨리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가 있고, 뭐가 있고요?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가 뭘 냅니까? 보험료를 내고, 그것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를 우리는 반대급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재원을 공부해 보셨었을 텐데, 그 재원에 조세가 있고 사회보험료가 있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세금이고, 조세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세금 낸다고 해서 내가 뭐 받는다는 것이 특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보험료는 보험료를 내면 내가 급여 받을 뭔가를 급여를 받죠. 반대급부가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세는 반대급부가 정책론에 맨날 나오잖아요.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조세는 조세 저항이 생긴다 그랬죠.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세보다 더 내고 싶어 하지요. 더 내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근데 얘는 조세 저항이 없다고 얘기하죠. 시험에 나오면 꼭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난 받을 게 있으니까 뭐 낼만 하지 이러고 내는 겁니다. 알았지요? 무슨 얘기지? 그때 자, 이 사회보험 제도들, 사회보험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자가 있고 반대급부인 급여가 있다 그랬었어요. 알겠나요? 그죠? 자,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누굽니까? 가입자 종류 4개.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근데 그 가입자의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의 가입자 종류가 몇 개?
4개입니다. 자, 중요하죠. 4개. 첫 번째가 지역 가입자. 그다음에 자,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을 직장 가입자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사업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둘 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에서는 그걸 사업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입니다. 다시 국민연금 무슨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다. 가입자 종류 몇 개? 4개. 다시 한번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자, 얘네들이 반대급부를 받습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열심히 내면. 그 급여 종류는 시험에 맨날 나오죠. 앞에 두 문자 따서 기억할까요? 노장유반, 노령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입니다. 노령연금이 있죠. 자, 노령연금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2가지 조건이 달성이 되면 받는 겁니다. 2가지 조건이 달성이 되면. 그게 뭐냐?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다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겁니다. 다시 2가지 조건. 노령연금 받는 조건 2개는 뭐라고요?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겁니다. 급여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뭐냐면 군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 6개월을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냥.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이걸 갖고 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가 아니고, 자, 볼게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 자, 복무기간을 최대 몇 개월로? 12개월. 복무기간만큼 주되 맥시멈이 12개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6개월 복무하면 6개월치 플러스 시켜주고, 근데 맥시멈이 12개월. 우리 20개월 복무하나요 요새? 21개월 하나요? 예? 뭐 군인이 다 이래. 다 틀려 왜? 예. 그래서 북한군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 전부 다 12개월인데 6개월 미만 복무하면 못 받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공익들 막 3개월 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못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출산 크레딧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면 2 자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둘째부터 원래는 12달 주고 셋째부터 18개월이 붙어서 최대 50개월이었는데 규정 없어지고 첫째하고 둘째는 12개월씩 주고 셋째부터 18개월씩 들러붙어서 맥시멈 한도 규정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10명만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명만 나시면 얼마야 도대체? 예. 저도 노력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바뀌었다는 이거 꼭 나올 겁니다. 알았습니까?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 알았죠? 첫째, 둘째. 첫째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인정하는 12개월에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즉 3명마다 셋째부터 18개월씩 더해주는 거예요. 자, 정책론에 나올 겁니다. 믿으십시오. 알았죠? 자, 연금 보험료 부과 징수인데 기존엔, 자, 볼게요. 우리 가입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저 잠깐 볼게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지가 다 내는 겁니다. 그냥. 지가 다 내야지 어떻게.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도 누가 냅니까? 지가 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장 가입자는 누가 냅니까? 반반씩 내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냈습니다. 그럼
얘는 지 기준소득 월액의 9%씩을 지역이나 임이나 임의계속가입은 냈는데 얘는 어떻게 냈을까? 4.5씩 나눠서 냈겠죠. 알겠나요?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소득 월액에 봤더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가 4.5% 얘기하는 거죠. 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1000분의 65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씀드렸지만 왜 65가 된 겁니까? 9%에다 매년 0.5%씩 늘린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최대 몇 %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13%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여기 나와 있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는 나머지 4명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13%를 지가 다 내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 부칙 규정을 달아서 매년 0.5%씩 늘려나간다. 자, 시험문제 나오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자, 기존의 기준소득 월액의 9% 징수하던 걸 어떻게 최대 13%까지 징수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9.5% 걷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보시면. 합장 0.6가 아니고 9.5의 반. 그렇죠. 여기서 0.5라고 한 건 0. 이거는 13의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0.65. 그래 놓고 밑에 부칙 달아놨다 그랬죠? 한꺼번에 13%로 올리는 게 아니라 9%에서 매년 0.5%씩 늘리는 거예요. 내년엔 좋겠습니다. 10%. 내후년엔 더 좋겠습니다. 10.5%. 빨리 이민 가야 됩니다. 11%. 그렇죠. 예. 됐죠, 여러분? 됐습니까? 예, 됐다. 나와서 틀리면 꿈에 계속 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원 규정인데 그냥 달아놨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시험 안 나옵니다. 예. 산재보험법에 요건 좀 봐두십시오. 산업재 근로자의 날이 신설됐어요. 뭐라고요? 다시 산업재 근로자의 날. 이 날이 4.28입니다. 4.28. 이 산업재 근로자의 날이 뭐냐면요. 그 1993년도죠. 그때 그 태국에서 인형 공장, 봉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서 100몇십 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건 아니고 그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4월 28일을 이제 전국 국제적인 산재 예방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산재 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4.28. 4.28 아직도 4.28 혹시 이걸 42월 8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4월 28일. 알았죠? 여러분 이 산재 안 당하려면 곱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4.28. 알았죠? 예? 이게 공휴일 아닙니다. 예, 국가 지정 빨간 날 아닙니다. 예, 우리 선생님 굉장히 학구적이세요. 자, 그다음 노인장교양보험법입니다. 노인장교양법 몇 년도 제정됐습니까? 2018년이요? 2007년도 제정됐습니다. 자, 뭐 여기 보면 국가지자체 책무 중에서 이런 게 생긴 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장교양 급여 종류가 있죠. 우리 노인장교양보험법상의 급여. 우리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와 급여가 있다 그랬죠. 노인장교양보험의 가입자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건강보험 가입자 있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종류가 뭐가 있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렇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게 2개잖아요. 이렇게 2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다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 요새 제 직장이 많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쓰라려워요. 직장, 건강. 직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직장, 건강. 됐죠? 예. 더 이상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더러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2개 가입자가 있는데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저절로 뭐가 돼? 노인 장교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저절로 어떻게? 노인
난 안 할 거야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 저절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급여가 있었었죠. 급여. 네, 급여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그렇죠. 첫 번째 재가급여. 재가급여예요. 재가. 예,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 종류 총 3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자, 재가급여는 노인이 집에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는 걸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있을 제자, 집가자. 집에 있는 겁니다. 예. 노인이 집에 있어야 되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있으면 그 실업자죠. 알았죠? 그래서 요 안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자, 중요합니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자, 2025년도 1월 3일부터 통합 재가급여가 신설됐습니다. 통합 재가급여. 자, 재가급여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 보호 아닙니다.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2025년부터 뭐가? 통합 재가급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생겼어요. 통합 재가 서비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됐죠? 그리고 자, 시설 급여,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 보험제도 설계를 할 때 이 재가급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현재는 뭐만 있냐면 복지용구만 있어요. 복지용구. 복지용구가 이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그 전동 휠체어, 뭐 전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거를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 놓고 시설 급여는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현금급여. 얘는 돈으로 줘요. 돈으로. 특별현금급여 종류 몇 개입니까? 3개.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예, 요양병원 간병비. 자, 힘든 거 아는데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현재 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얘는 법에는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그때 뭐가 생겼냐면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이걸 복지용구라고 하는데 알겠나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프로그램도 복지용구에 넣고 그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요새 나온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들한테 이렇게 TV를처럼 보여주고 게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나온대요. 이제 곧. 예, 할머니들 좋겠습니다. 예, 예, 게임도 하고. 예, 자, 요 정도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나올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바뀐 거 없죠? 그리고 만일 우리 앞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법들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던 건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예. 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